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우리 귀의 달팽이관, 또 정정신경도 그렇고요. 청각을 담당하는 청신경은 뇌에서 속 귀까지 연결됩니다. 그런 청신경에 종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면신경이 청신경과 가까워서인지 안면마비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신경의 문제로 인한 안면마비는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안면마비,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이 원인이 되는 척골 충돌 증후군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면마비는 보여지는 외적인 문제뿐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청신경에 생긴 종양은 어떨까요?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과 어지럼증뿐 아니라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면신경이 청신경과 가까운 걸까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신경에 대한 설명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신경을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 뇌에서부터는 척수로 내려가는 큰 신경 다발을 제외하고 12개 뇌신경이 나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청신경은 8번째 뇌신경, 정확히는 이제 전정신경과 청신경이 합쳐진 전정와우신경을 의미합니다. 네. 이 신경은 이제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이제 평형 정보를 뇌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에서 출발을 해서 속 귀까지 연결이 되는 거네요. 이게 달팽이관이나 전정신경을 포함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감각신경이다 보니 뇌에서 출발해서 속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속귀에서 출발해서 뇌까지 간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정확할 거는 같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청신경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엄밀히는 소리를 전달하는 와우신경과 평형 정보를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그냥 다 포함해서 아우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정신경의 경우에는 균형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양성인 경우가 많긴 하죠. 네.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게 전정신경을 이렇게 피막처럼 감싸고 있는 전정신경 초종인데요. 네. 이런 초종은 다 양성이고 자라는 속도도 사실 매우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 네. 전정신경 초종 말씀하셨는데 청신경 종양이 불리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청신경 종양, 청신경 초종, 전정신경 초종, 전정신경 종양 이 모두 다 같은 건가요? 네, 아주 다양하게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네. 일상에서 쓰는 청신경 종양 이런 용어들은 모두 같은 질환을 가리키고요. 네. 사실 청신경 종양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들은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병리학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전정신경 초종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청신경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면 혹이 신경과 주변을 누르게 될 텐데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정신경을 포함해서 청신경과 안면신경이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전정신경 초종이기 때문에 어지럼이 가장 흔한 증상일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의 청력 저하와 이명입니다. 특히 소음 속에서 맑게 알아듣는 능력이 유난히 떨어지고요. 네. 반면에 전정 기능은 이제 종양이 천천히 자라면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다 보니까 뇌에서 보상 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는 훨씬 더 적습니다. 네. 물론 종양이 아주 커지면 이제 안면신경을 누르면서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한쪽 청력이 저하되고 이제 이명이 오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귀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서 이런 증상들이 워낙 흔한 증상이라서 종양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오래 서서히라는 요 세 단어가 힌트인데요. 네. 한쪽만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이 지속된다. 혹은 일상 소음에서 말소리가 유독 뭉개지고 알아듣기 힘든데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는 것 같다.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정밀한 청력 검사와 함께 MRI 촬영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청력만 오래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놓치시는 경우도 많고 뒤늦게 뭐 5년, 10년 정도 지나서 청력 검사 하셨는데 이 종양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소음 속에서 이제 말소리가 뭉개져 들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달팽이 관 속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신경 다발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리를 구분해내는 능력, 한마디로 조용한 데서 알아듣는 능력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속에서 단어를 탁탁 구분하는 거는 신경 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안면마비도 증상일 수 있다면서요? 네,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종양이 꽤 커서 안면신경을 압박할 때 나타나는데 네. 근데 안면신경에서부터 발생한 안면신경 초종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훨씬 초기에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안면신경이 청신경과 많이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네, 둘은 뭐 해부학적으로는 네이도라는 아주 좁은 터널을 나란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신경, 전정신경, 안면신경이 이 터널 안에 거의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증상 중에 이제 말씀 주신 안면마비가 오면 무척 당황할 텐데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일단은 사실은 종양에 의한 안면마비는 이제 서서히 진행하니까 네. 환자들이 조금씩 눈치채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단은 굉장히 놀라시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청력 저하나 넘어서서 이제 안면마비는 대외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안면마비가 흔히 말하는 뭐 구안화사라고 하는 단순한 벨마비가 아니고 종양까지 있다고 하면 네.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종양에 의한 안면마비는 증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요. 그리고 보통 뭐 우리 이성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통증 수포 같은 염증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전에 한번 안면마비가 왔다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는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정신경 초종이 청신경이랑도 가까우니까 네. 한쪽에 청력 저하나 이명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네.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서서히라는 게 상당한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느 날 이 종양이 있던 자리 주변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면 그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서서히라고 하더라도 뭐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뭐 눈이 잠깐 좀 뻐근하다, 네. 입술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마비가 확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서서히라고는 표현했지만 이게 아주 또 서서히 모두가 서서히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전문의 진료를 보고 상담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비가 생기면. 네. 네. 그렇게 마비가 생기면 얼굴이 좀 비대칭으로 보이게 됩니까? 네, 비대칭으로 오고요. 특히 뭐 음식 드시거나 물을 드시거나 할 때 그쪽 입술로 막 물이나 음식들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눈 깜빡이는 것도 힘들다 보니 눈에 통증이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불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쪽이 좀 불편해지거나 입술이 불편해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안면마비라도 증상의 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비 정도도 개인차가 좀 큰가요? 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는 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는데 뭐 그 사이에 2단계에서 6단계까지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뭐 특정해서 딱 이 정도 안면마비면 뭐 종양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참 안면마비가 또 이비인후과랑 연결이 된다는 것도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발생하는 안면마비는 응급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가장 흔한 안면마비 원인이 벨마비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3일 이내에 스테로이드가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이 벨마비 말고도 사실 뇌졸중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마비와 함께 뭐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장애가 조금 오거나 네. 이랬을 때는 또 급하게 신경과 진료를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생기면 응급으로 주변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담도 있겠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령이시거나 뭐 고관절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사용이 좀 제한되기도 해서 네. 아마 전신 상태나 연령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응급실에 가면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뇌졸중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에 대한 감별 진단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충분히 다른 질환을 뇌 쪽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받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벨마비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럼 검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본적으로는 MRI를 찍어서 뇌졸중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CT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치료가 궁금합니다. 일단 종양의 크기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까? 네. 크기가 핵심 요소기는 한데 네.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떤지, 특히 뇌간, 한마디로 뇌를 압박하는지, 이 종양을 추적 관찰했더니 갑작스럽게 커지는지, 네. 그리고 남아있는 청력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이와 함께 뭐 나이라든지 다른 전신 질환, 그리고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치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뭐 위치라든지 뭐 크기, 뭐 청력, 나이, 전신 질환 여부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네. 종양은요. 양성이라도 크기가 커지는 게 안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크기가 커지면 뭐 이게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전이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뇌, 특히 뇌신경에 위치해 있는 종양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들을 압박하거나 뇌 자체를 압박할 수 있어서 네. 빠르게 커지는 종양일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인 경우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있죠. 대신에 이제 전정신경 초종이라는 병리학적인 그 종양 자체는 악성은 아니고요. 네. 대신에 근처에 생기는 뇌에 생기는 수막에 생기는 다른 종양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그 위치에 비슷하게 자랐지만 악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종양의 크기가 작아도요. 뭐 안면마비라든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그 크기가 작더라도 뭐 이미 안면마비가 왔거나 네. 아니면 청력이 이미 떨어졌거나 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네. 어지럼은 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수술이나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할 때는 청력과 안면마비 상태가 결정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청력은 한쪽으로 저하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양이 보통은 한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만 떨어지는 게 많고요. 물론 양쪽에 생기는 종양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네. 그럼 두경부의 다른 질환으로도 청신경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냥 보통은 이제 청신경 종양은 이제 뇌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거라 네. 뭐 흔히 두경부 종양 뭐 생각하시면 침샘이라든지 뭐 혀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네. 자, 적극적인 치료라고 한다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수술인가요? 네. 그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감마 나이프와 같은 이제 정위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는 수술적 치료가 아니니까 비침습적이긴 하지만 네. 이 치료 자체가 이제 종양을 제거하기보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성장 억제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종양이 너무 크면 네. 사실 방사선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종양이나 수술하기 조금 어려운 고령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른 치료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종양을 바로 제거하는 수술인데 네. 비교적 큰 종양에서 뭐 뇌관을 압박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방법도 사실 뭐 종양의 크기나 위치나 잔존 청력 등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도 결정을 합니다. 네. 일단 비침습 수술로 감마 나이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술인 거죠? 네, 그냥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방사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피부라든지 다른 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정으로 원하는 뇌 한 부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쪼이기 위한 그런 특수 방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술과 비교할 때 부담은 좀 덜 가져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침습적이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덜하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럼 회복도 좀 빠르겠네요. 네,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네. 큰 종양일 때는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은 신경외과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나요? 네, 병원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네. 보통은 이비인후과, 신경외과가 팀을 이뤄서 같이 진행합니다. 네. 그럼 수술 후에도 또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수술 후 경과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수술 범위가 클 경우에는 손해나 다른 뇌신경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안면마비나 청력이 상실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네. 청력이 떨어졌다면 이제 특수한 보청기라든지 골전도 보청기 이식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인공화호나 청성뇌관 이식술 같은 네. 수술적 치료를 통한 이제 청각 재활을 논의드리죠. 네. 또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증상을 좀 방치하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까요? 후유증도 걱정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종양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고요. 특히 너무 커져버린 종양은 뇌관이나 손해를 압박해서 보행장애, 두통, 구토, 수두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종양이 커지면 당연히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수술 후에 신경손상 위험도도 크게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증상을 방치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치료 기간이라든지 관찰의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반에 발견이 됐고 그 크기가 작으면 일단은 경과 관찰을 하고요. 그래서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자라시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도 종양이 안 자라는 분들도 있고 불과 6개월 뒤에 찍었는데 종양이 빨리 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경과 관찰 시간이 꽤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안면마비라든지 이제 한쪽만 청력 저하가 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를 떠올리면요, 이제 찬바람을 많이 맞거나 찬 데서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돌아간다거나 뇌졸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안면마비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찬바람이나 찬 데서 잔 것 자체가 이제 안면마비 원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이제 주요 원인이고요.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시야 장애나 심한 어지러움증이 일반적으로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별 진단하시면 좋은데,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이 어떻든 안면마비 치료는 분명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비가 생기면 지체 없이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혹은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의외로 귀 주변의 질환이 안면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안면마비를 저한테 이비인후과에서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러시겠군요. 네. 근데 이제 안면신경이 고막 안쪽이랑 귀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중이염이라든지 측두골 어디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들도 안면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메인으로 많이 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골든타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이론상으로는 72시간, 3일 이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가장 흔한 원인인 벨마비일 때 그렇고 종양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안면마비의 치료 효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편인가요? 원인이 단순 압박이라면 조기에 우리가 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치료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다만 오랫동안 마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종양이 매우 크면은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받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회복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마비가 있더라도 시간이 다소 오래 경과했더라도 네. 다양한 수술 기법을 포함한 치료적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진료 보고 상담 받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응급 상황일 때는 3차 병원이어야 가능할까요? 아니요. 근처에 있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 아무데나 내원하셔도 네. 벨마비의 경우에는 다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청신경 종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신경 종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3차 병원, 상급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셔서 네. 이 치료가 간만에 엑스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보는 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워낙 원인이 많아서 예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방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방은 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기적인 경과 관찰.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라고 하시면 병원에 한두 번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언제 자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 경과 관찰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안면마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이어질 때가 있죠. 손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도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 이름이 어려운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승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척골이 어디를 말하나요?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예, 척골은 손목을 손등 쪽에서 보면은 네. 이 새끼손가락 쪽에 복숭아뼈처럼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네. 그 뼈가 척골입니다. 그럼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그 말씀드린 척골뼈가 옆에 있는 요골뼈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 손목에 있는 뼈와 부딪히게 되고 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TFCC라고 하는 연골판 같은 것이 닳거나 뚫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게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척골이 긴 게 원인이기는 한데요. 네. 이 척골이 꼭 길다고 해서 충돌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게 됩니다. 네. 특히 손으로 뭔가를 잡고 돌리는 동작이라든지 네. 아니면 손목을 꺾거나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게 되면은 충돌 증상이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은 좀 익숙치 않습니다. 이게 비교적 흔하다면서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 흔한 편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목에 있는 이 요골, 척골 이 두 뼈 중에서 척골이 더 긴 경우가 반 이상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어떤 연구에서는 보면 이 손으로 작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네. 이 40% 이상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증상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는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손목의 척골 쪽,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 쪽이 뻐근하다거나 욱신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손목을 돌리거나 아니면 짜는 동작 같은 동작을 할 때 찌릿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척골 복숭아뼈 같은 그 척골 쪽에서 이 딸깍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그대로 방치되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손과 손목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새끼손가락 쪽이 좀 뻐근하고 통증이 온다고 하셨는데, 새끼손가락 쪽 뼈를 사용하는 게 주로 어떤 때일까요? 걸레를 짜거나 할 때, 이럴 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빨래라든지 걸레나 행주 같은 것을 짜는 동작이라든지요. 네. 아니면은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여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문 손잡이라든가 이 드라이버 같은 것을 잡고 네.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 그런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런 동작 외에 여러 운동을 통해서도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운동 중에서는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골프나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에서도 척골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동작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헬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헬스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동작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손목을 많이 돌려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손목을 짚고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뭔가를 밀고 하는 작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하는 작업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헬스에도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네. 또 직업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좀 손을 돌리면서 하는 작업이 많게 되면 그런 직업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대표적인 직업이 이 요리사 같은 분들이라든지 네. 요리사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식기라든가 뭐 팬 같은 거를 잡고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리사분들이나 아니면 커피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많은지 이 바리스타 분들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고요. 네. 또 공장 근로자분들처럼 특히 이제 뭔가를 잡고 돌리면서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농사일에서 호미질이나 낫질 같은 이렇게 손목을 약간 돌리거나 꺾으면서 하는 이렇게 그런 작업을 많은 직업에서 아무래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척골이 이제 새끼손가락 쪽 뼈라고 하셨는데 수근골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근골도 좀 어려운데 일단은 결국 손목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수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수근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손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손목 안에는 이 수근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뼈 여러 개가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손목으로 하는 이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척골이 옆에 있는 요골뼈보다 상대적으로 길면은 수근골들하고요. 발음도 어렵죠. 수근골들하고 부딪히면서 중간에 이 완충 역할을 하는 TFCC라고 하는 연골이 딸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목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내 손목 질환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증상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도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뭔가를 잡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손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굽혀서 꺾을 때 이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그러니까 그 복숭아 뼈처럼 튀어나온 그쪽이 아픈 증상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이 진찰을 할 때는 이 척골하고 이 손목에 있는 뼈를 서로 양쪽으로 서로 눌러서 충돌을 유발을 하고 그 상태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 손목뼈 사이에 오목한 부위를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TFCC라고 하는 이 척골하고 이 수근골 손목뼈 사이에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TFCC가 있는 부분이 이 환자분들은 손목이 쑤시거나 아니면은 뭘 짜거나 돌려서 열 때 이제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잡고 돌릴 때 그 부분이 TFCC가 있는 그 오목한 부분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찌릿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손목을 돌린다든지 뭐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동작도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손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터는 동작이라든지 뭐 습관적으로 돌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척골이 더 기신 분들은 이 충돌이 유발되는 동작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충돌이 유발될 수가 있고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를 뭐 누른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짚고 있을 때처럼 이 손목에 부하가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충돌이 좀 심하게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받는 분들은 척골 충돌 증후군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확인이 되나요?
예,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뼈처럼 만져지는 그 척골이라는 뼈가 네. 옆에 있는 이 요골뼈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목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요. 우리가 찌릿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있으면 우선 목 디스크를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혼동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손목에 그리고 이 손목과 손에 이 척골 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리거나 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이게 척골 신경이라고 하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그 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려서 생기는 주관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 네. 그리고 또 이 복숭아뼈 같이 튀어나온 그 척골 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나는 힘줄에 생기는 염증 같은 질환도 이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척골 충돌 증후군 진단이 나오면 치료는 일단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좀 척골이 긴 게 확인이 되게 되면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보통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아직 심하지 않고 초기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손목을 많이 쓰거나 돌리거나 하는 동작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게 1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손목을 특정 자세로 아픔이 유발되는 그 자세를 피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업할 때 손목이 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 같은 것도 해보고, 말씀하신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약물이나 주사치료도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약 처방은 뭔가요? 일반적으로는 수염진통제 같은 약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주사를 할 때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소량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윤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약물이 이제 주사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 비수술적인 방법을 이제 몇 개월 동안 해봤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척골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술은 척골을 좀 줄여주는 건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척골이 더 길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척골의 길이를 조금 줄여서 이제 손목에 있는 수분골뼈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 단축시켜주는 척골 단축술이 이 척골 충돌 증후군에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척골 단축술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술법은 뭐 다양합니까? 예, 이 뼈를 기본적으로는 좀 잘라내고 그다음에 뼈의 양쪽을 붙여서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예, 뭐 금속판을 대는 위치라든지 이렇게 뼈를 잘라내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중간에 손상이 일어나는 TFCC라는 구조물을 같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여러 방법이 있는 편입니다. 네. 뭐 수술에 제한이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까? 이미 좀 관절염이 많이 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손목 척골 단축술만으로도 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긴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골하고 옆에 있는 요골뼈하고 이 척골이 관절을 이루는 그 부분이 이미 많이 닳아서 관절염이 와 있다면 이게 척골을 줄였을 때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척골과 요골이 관절을 이루는 부분의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경우에는 척골을 단축시켰을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척골 단축술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예, 이 진단이 잘 돼서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확실하게 진단이 됐다면은 척골 단축술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통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을 때 네. 이 척골이 짧아졌기 때문에 충돌이 잘 일어나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질환을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잘못 진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척골 이 단축술을 할 때 길이가 너무 많이 짧게 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짧게 만든 정도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후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네. 예, 아무래도 척골 단축술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좀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고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뼈가 붙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예,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 처음에 수술 후에 기부스 착용이라든지 과도한 손 사용을 줄이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돌리는 동작을 자주 하거나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도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손목 사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3차원 CT로 연구를 하나 해봤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손목을 이 손등이 하늘로 가게 했을 때, 그건 이제 엎치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네. 손등이 하늘로 가게 엎쳤을 때 이 충돌이 더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했을 때, 이걸 이제 뒤친다고 하는데, 네. 이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했을 때 충돌이 더 일어납니다. 네. 이 손을 쓸 때, 네. 이렇게 손목을 엎쳐서 쓰느냐, 뒤쳐서 쓰느냐, 이 위치를 잘 찾으면은, 이 척골이 긴 분들도 이 충돌 증후군이 상대적으로 증상 유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을 쓰는 위치를 돌려서 쓰는 위치를 잘 찾아보면 이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바닥으로 바닥을 장시간 짚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목이 꺾인 채로 반복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손목에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손목이 바르게 편 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손목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걸레를 짤 때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걸레 짤 때도 이게 이 손을 돌려서 쓰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른손, 왼손 위치를 한번 바꿔서 짜보시면 생각보다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승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펜다우 발레의 트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